지리산의 첫눈은 조용히 아무 예고 없이 내렸다. 서울에서 밤기차를 타고 내려온 윤지원은 한 손으로 가방을 끌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의 화면을 밝히며 어두운 산길을 올랐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들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산의 공기는 차가움 그 자체였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몇 번이나 지도를 확인했지만 신호는 계속 끊겼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곳까지 오는 데에는 15해가 걸렸다. 작고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처마 밑에는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대문 옆에는 윤석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반쯤 떨어져 있었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두드렸다. 문 안쪽에서 낡은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누구?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눈빛은 낯선 이를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윤석진, 그녀의 아버지였다. 15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윤지원입니다. 남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송이들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그가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라. 마루는 차가웠고 집안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듯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재단 위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원은 시선을 피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겠다. 눈이 많이 왔네. 그냥 확인하러 왔어요. 살아있는지 아닌지.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정이 배어있지 않은 목소리였다. 윤석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왔다. 그 말이 어쩐지 슬퍼 보였다. 지원은 어릴 적 기억을 더듬듯 집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는 거의 변하지 않은 듯했다. 어릴 적 그녀가 쓰던 작은 책상도 여전히 구석에 있었고 낡은 인형 하나가 그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제 보셨으니 내일 아침에 나갈 겁니다. 길이 뚫리면. 그녀의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간 아버지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조용히 움직였다. 얼마 후 뜨끈한 된장국 냄새가 풍겨왔다. 지원은 식탁에 앉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과 국, 반찬을 차렸다.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마치 그녀가 먹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이거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국이다. 미역도 조금 넣었어. 지원은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그건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다. 기억하시네요. 그땐 그렇게 잘 기억하시더니 왜 엄마가 죽었을 땐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말이었다. 윤석진은 젓가락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전화 한 통도 없었고 15해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잖아요. 그땐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너를 볼 자신도 용기도 없었어. 지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의 말이 진심일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분노는 그녀를 붙잡았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마당 한켠에 놓인 고목나무 위에 흰 눈이 가득 쌓여 있었다. 어린 시절 그 나무에 그네를 매달고 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웃으며 지켜보던 장면도.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했다. 방으로 돌아온 윤석진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들었다. 상자 안에는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지원에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매 그녀의 생일마다, 졸업식 날마다 혹시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써내려간 수십 통의 편지. 그는 상자에서 한 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읽었다. 그리고 한참 후 그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밖에서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는 15해 동안 얼어붙은 두 사람의 시간이 아주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밤새 눈은 그치지 않았다. 새벽이 밝았지만 산속은 여전히 고요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윤지원은 바닥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내준 이불은 낡고 약간 눅눅했지만 나름대로 따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바깥 풍경은 꿈속처럼 조용했다.
먼 산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고 작은 새들이 처마 아래에 모여 있었다. 거실로 나오자 윤석진은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굽은 허리와 느린 손놀림이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익숙함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어제 잠은 잘 잤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돌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 시절의 자신. 그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 사진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없앨 수 없더라. 매일 보면서 내 얼굴을 떠올렸어.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차마 비난의 말을 내뱉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분명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 자신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놓여 있었다. 전날 먹지 않은 그대로였다.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라. 오늘도 눈길이라 위험할 테니. 지원은 여전히 앉지 않았다. 그 대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 한편에는 책장이 있었고 그 속에는 낡은 책들과 노트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작은 수첩이었다. 표지에는 지원 초등학교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제가 썼던 거예요? 응, 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숙제로 썼던 일기. 선생님이 잘 썼다고 칭찬도 했지.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넘겨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어설픈 문장들. 오늘 엄마랑 시장 갔다. 엄마가 떡볶이 사줬다. 맛있었다. 아빠는 늦게 들어왔다. 그런 평범한 날들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조심히 덮었다. 그 안에는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 네가 그렇게 밝게 웃던 모습, 지금도 선하다. 그걸 기억하면서 지냈다. 지원은 책장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그녀가 어릴 때 쓰던 방이었다. 벽에는 어린 시절의 그림이 몇 장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먼지가 쌓인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인형을 들어 올렸다. 부드럽고 희미한 향이 아직 남아 있었다. 엄마가 자주 빨아주던 인형이었다.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목을 메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며 낡은 서랍장이 살짝 흔들렸다. 뭔가 작은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무심코 서랍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손편지 몇 통이 들어있었다. 흰 봉투에 적힌 익숙한 필체, 지원에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날짜는 2012년 3월 5일. 그녀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던 해였다. 지원아, 오늘은 네가 고등학생이 된 날이구나. 멀리서지만 아빠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너는 항상 잘 해낼 거야.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안하다. 함께하지 못해서, 내 옆에 서 있지 못해서. 아빠는 그게 가장 마음 아프다. 편지를 읽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억지로 눌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머지 편지도 하나씩 꺼내 읽었다. 졸업식, 생일, 대학 합격, 심지어 어머니 제삿날까지.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날, 그는 혼자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왜 그가 서울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그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었을 뿐이었다. 점심이 가까워졌고 아버지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추울 텐데 방 따뜻하게 덮여놨다. 오늘 밤 눈이 더 올 거래.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 편지들 왜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보내고 싶었지. 그런데 혹시 네가 읽고도 더 미워하게 될까 봐 그냥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기로 했어. 그의 대답은 어설프고 나약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두려움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 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저녁이 다가오자 눈은 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방에 마주 앉아 말없이 뜨거운 차를 마셨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덜 차가웠다. 이 한옥집은 여전히 낡고 작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잃어버린 관계를 비추고 있었다.
밤은 다시 찾아왔다. 지리산의 겨울밤은 서울과는 다른 정적을 가지고 있었다. 바람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고 눈은 천천히 마당을 덮고 있었다. 집 안도 고요했다. 난로의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작은 한숨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윤지원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낮에 본 편지들과 낡은 인형,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그 말이 자꾸만 가슴을 푹푹 찔렀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이불 밖으로 살짝 나와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는 난로 앞에서 졸고 있었다. 무릎에는 담요를 덮고 있었고 손에는 다 읽지 못한 책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거실을 지나 제사상 앞에 멈췄다. 제사상 위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녀는 한 개의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약간 빛바랜 진한 갈색 상자였다. 평소 같았으면 손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종이 냄새와 함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편지였다. 하지만 앞서 방에서 본 것과는 조금 달랐다. 봉투에 이름도 날짜도 없었다. 대신 정리되지 않은 여러 종이들이 함께 들어있었다. 메모지, 수첩에서 찢어낸 쪽지, 심지어 신문 가장자리에도 몇 줄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지원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 편지들은 앞서 본 편지들보다 더 날 것 같다. 더 솔직하고 더 혼란스러웠다. 오늘은 너의 생일이다. 내가 네 옆에 있었다면 미역국을 끓여줬을 텐데 아직도 그걸 좋아할까?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다. 거기에서도 눈이 오는 날 너는 나를 생각할까?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그날 너와 엄마를 태우고 가던 그 짧은 거리. 만약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혹은 한 번만 더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지원은 편지를 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버지가 그 사고의 가해자였다는 건 처음 알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상자를 덮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난로 앞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고요하지 않았다. 마치 뭔가에 시달리는 듯 꿈속에서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 지원은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 거칠어진 손, 그리고 무너져 내린 어깨. 이 사람은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또 하나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물이 끓는 동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다. 분노도 실망도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상한 온기가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아마도 연민 혹은 슬픔, 그리고 아주 조금의 이해.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아버지 앞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다.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 집, 이 사람, 이 이야기에서. 다음 날 아침,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지원은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차렸다.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와 계란으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밥솥에서 밥을 꺼냈다. 아버지가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는 두 사람분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그냥 저도 배가 고파서요.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다. 수저 소리만이 작은 한옥을 채웠다. 편지 봤지? 그녀는 젓가락을 멈췄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열었어요. 괜찮다. 언젠가는 네가 읽어주길 바랐으니까. 그는 그 말을 하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다. 매일 같은 꿈을 꾼다. 내 엄마가 나를 부르고 너는 울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게 벌이라면 벌이고 죗값이라면 죗값이지. 식사가 끝났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했다. 머무를 수 있다면 며칠만이라도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창밖의 눈이 잠시 멈춘 듯 보였다. 그리고 오래된 한옥의 안엔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관계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고 있었다. 눈은 사흘째 내리고 있었다. 윤지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하얀 눈이 계속 쌓였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한옥의 처마에는 고드름이 달려 있었고 새들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아침이었다. 주방에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났다. 윤석진은 느릿한 동작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원은 무심히 그의 옆에 섰다. 어제보다 국물 맛이 더 좋아졌네요. 그녀의 말에 그가 미소 지었다. 미역을 조금 더 넣었어. 내 엄마가 그렇게 끓이곤 했지. 진한 국물 좋아했거든.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에 숟가락을 놓았다.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것이 아직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근처 마을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눈이 조금 그친 틈을 타서 동네를 둘러보고 싶었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 느린 시간의 흐름, 한적한 골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엄마의 기억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따뜻한 오미자차를 시키고 자리에 앉은 후 조심스럽게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신 분이세요? 그럼 40년도 넘었지. 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여기 살았었거든요. 이름은 김은영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김은영. 아, 윤 선생님 부인 말이지. 참 예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 학교 앞에서 자주 봤어. 늘 도시락을 싸들고 남편 기다리곤 했지. 아이도 데리고 다녔고. 지원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이 스치듯 떠올랐다. 따뜻한 손, 조용한 미소,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던 사람. 혹시 사고가 났던 날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도 눈이 왔어. 지금처럼 윤 선생님이 아내랑 아이를 데리고 읍내에 가던 길이었지. 그런데 그날 윤 선생님이 술을 좀 마셨던 것 같다고들 했어. 밤새 학교 행사 끝나고 지원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꽉 쥐었다. 그런 말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조용히 넘어갔지. 그땐 다들 윤 선생님이 워낙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그걸 누구보다 더 무겁게 짊어졌지. 그럼 정말로 아버지가 운전했을 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고 이후 윤 선생님은 마을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어. 교직도 그만두고 혼자 산속에서 지냈지. 매 제삿날이면 조용히 내려와 꽃 한 송이 놓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살았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찻잔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차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작은 화로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가는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아빠, 그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빠라고 불렀다. 그날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정말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셨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는 책을 덮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 마셨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었어. 그게 평생 나를 따라다닐 벌이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진실을 숨기셨어요? 말하면 널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어. 이미 엄마를 잃은 너한테 아버지까지 원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 숨어버리는 게 정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사고 직전에 날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 조심해, 여긴 눈길이니까. 그런데 나는 듣지 않았어. 지원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울 수차 없었다. 엄마는 아빠를 원망했을까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널 부탁했어. 지원이를 지켜줘라고. 그 말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빠를 믿었고 자기를 걱정했다. 한참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엄마를 위한 제사상 저랑 같이 차릴래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15해 동안 얼어붙었던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 한마디. 비록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 말에는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눈이 그치고 드디어 햇살이 집 앞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윤지원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하얀 눈밭 위에 비치는 햇빛은 눈부셨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봄의 기운이 살짝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다.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오늘은 산 아래 마을의 장이 선대. 아버지 윤석진이 부엌에서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오마.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보다 먼저 마을로 내려가고 싶었다. 그날 찻집에서 들은 이야기, 엄마에 대한 기억,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과거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여전히 눈이 덜 녹아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장이 서는 날이라 그런지 마을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작은 노점들과 상인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활기를 더했다. 그녀는 시장 구경을 하던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다정하게 어르신들과 인사하며 걷는 청년, 바로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이재민이었다. 지원아? 그는 깜짝 놀라며 다가왔다. 지원 역시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여기서 널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설마 너도 이 근처로 내려온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잠시,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어르신은 잘 계셔? 응, 생각보다 잘 지내고 계셔. 나도 몰랐던 게 많더라고. 그래도 돌아왔네.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그는 따뜻한 말투로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이 진심임을 느꼈다.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오랜 시간 얼어 있었던 과거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재미는 지금 이 마을의 보건지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큰 병원에서 일하다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그의 말에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왜 내려왔어? 그냥 치유가 필요했거든.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깊었다. 그도 무언가의 아픔을 안고 있었고 이곳에서 그것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끔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걸지도 몰라. 그가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녀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자신이 놓고 온 것들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서. 점심 무렵 재미는 그녀를 근처 조그만 식당으로 데려갔다. 정갈하게 차려진 산채 비빔밥과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인 식탁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마치 서로의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듯했다. 혹시 아버지께는 다 들었어? 그날 있었던 일들.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다 들었어.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힘들지? 응, 아직은. 하지만 완전히 외면하긴 어려워. 재민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알고 있어? 내 아버지가 사고 이후에 뭘 해왔는지. 뭐? 여기 산 위에서 아이들 가르쳤어.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마을 아이들 중 학교 못 가는 아이들, 형편 어려운 애들한테 책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지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듣는 얘기야. 내 아버지 늘 말없이 조용히 그런 일 했어.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던 것 같아. 속죄라는 말도 쓰지 않았어.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위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줄 지금껏 몰랐던 자신이 미안해졌다.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재민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용서가 움트고 있었다.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은 확실히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재민은 작은 꾸러미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 엄마가 좋아하던 산수유차야. 아버지랑 같이 마셔봐. 따뜻할 거야. 지원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손끝에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의 인사, 아이들의 웃음소리, 길가에 핀 잎 없는 나뭇가지들조차도 어딘가 모르게 다정해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마당에서 장작을 쪼개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손을 멈췄다. 잘 다녀왔니? 응, 옛날 친구도 만났어.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산수유차래. 같이 마실래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맙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산수유차를 마시며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었다. 웃음은 많지 않았지만 대화는 이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다. 아직은 봄이 아니었지만 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도 그의 삶에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조용한 식탁 위에도. 그날 밤 윤지원은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산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변명도 없이 그저 할 수 있는 일이었단 그의 말. 한동안 그녀는 아버지를 잘라내듯 외면해 왔지만 이제는 그 단단했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더듬으며 책장이 있는 구석으로 갔다. 오래된 책들과 파일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다. 뭔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한 권의 두꺼운 공책을 꺼냈다. 표지가 다 닳아 있었고 표기된 제목은 없었다. 그냥 낡고 평범한 공책.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조용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 없는 일기. 누군가 읽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남긴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는 숨을 죽였다. 날짜도 없고 대상도 명시되지 않은 글들이었지만 분명 그건 아버지의 내면을 기록한 것이었다. 삶의 파편, 후회의 흔적, 그리고 희망과 체념이 교차하는 문장들. 오늘도 지원이 생일이다. 몇 살이 되었는지도 가늠이 어렵다. 하지만 기억 속의 그 아이는 여전히 7살, 해맑게 웃으며 내 품에 안기던 그 모습이다. 매년 이날이 되면 미역국 냄새가 맴도는 듯하다. 내 손으로 끓이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죄책감이다. 마을 아이 중 하나가 오늘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다. 나는 칠판 앞에서 박수를 쳤고 아이는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문득 지원이 생각났다. 혹시 그 아이가 내 모습이라면 나는 더 이상 죗값이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지원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매일 글을 남겼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도 모르는 글, 이름조차 쓰지 않은 글. 그러나 그 안에는 명백히 그녀가 있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매일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 문장 앞에서 멈췄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벽처럼 무거웠다. 이 아이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는 매일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공책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를 향한 분노, 그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질책. 왜 이제야 이 일기를 읽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늦게야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을까? 울음이 그친 뒤에도 한참 동안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 듯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새하얀 세상이 또 한 번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 눈은 마치 누군가의 잘못을 덮고 오래된 상처를 감싸주려는 듯 포근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방으로 나가 아버지를 도왔다. 무거운 솥을 들어주고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다. 식탁 위에 아침상이 차려졌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조금은 더 편안했고 조금은 더 가까웠다. 식사가 끝난 후 지원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이거 봤어요. 죄송해요. 몰래 본 거. 윤석진은 잠시 공책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젠가는 네가 읽게 되길 바랐어. 그래서 숨기지 않고 책장에 뒀지. 왜 이름을 안 쓰셨어요? 처음엔 너를 직접 언급하는 게 두려웠어. 나조차도 내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매일 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이름이 없어도 너란 걸 알게 됐지. 그는 공책을 쓰다듬었다. 그게 내 하루였고 내 삶이었어.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해요. 아직 다 용서한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물기가 돌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고맙다, 지원아.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한 봄이 찾아왔다. 아직은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땅속 어디선가 싹이 트기 시작한 듯한 느낌.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작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날 오후 지원은 함께 산길을 걸으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이들 가르치신 이야기 왜 지금껏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는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건 속죄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이야. 그 아이들이 웃으면 내 안에 있는 무너진 내가 조금은 덜 아프더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첫 줄을 써내려갔다. 이름 없는 일기. 누군가 읽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남긴다. 그녀도 이제 자기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쩌면 새로운 계절을 데려오는 작은 분이 될지도 몰랐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윤지원과 윤석진의 사이에는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함께 눈을 쓸고 낮에는 장작을 패거나 차를 마셨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불을 바라보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지원은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것은 완전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았지만 어쩐지 잃었던 조각을 다시 찾아 맞추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보건지소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몇 주 전 받은 건강검진의 정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지원은 아버지와 함께 지소로 내려갔다. 오랜만에 마을에 내려간 아버지는 낯선 사람처럼 조용히 다소 긴장된 얼굴로 걸었다. 보건지소 안에서 이재민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누었고 곧 조용한 진료실로 자리를 옮겼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차트를 꺼내며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간암말기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원은 숨을 들이켰고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차트를 바라보았다. 재민은 말을 이었다. 이미 전이가 시작됐고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나 완화 치료를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치료를 받는다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결정은 선생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얼마나 남았지? 치료를 안 받는다면 길어야 3, 4개월입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울 수는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침묵했다. 진료실을 나서는 길,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요즘 자주 어지럽고 입맛도 없었거든.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까. 괜히 너 걱정만 시킬 것 같았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쌓아온 평온한 시간들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직은 그와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그토록 짧다니.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방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평소처럼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받아들인 듯 보였지만 지원은 아니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치료를 권해야 할까? 아니면 그가 원하듯 조용히 보내드려야 할까? 분명한 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치료 생각해 보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치료받는다고 내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고통만 들고 네 기억에 내가 더 초라하게 남는 건 아닐까? 그럼 나랑 보낸 이 시간들도 그냥 그렇게 끝내실 거예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알겠다. 치료는 받겠다. 하지만 무조건 연명만 하지는 않을 거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아버지로 남고 싶어. 그 순간 지원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존재가 명확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로서.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도시병원으로 이동했다. 정밀 검진과 상담을 받고 완화 치료 중심의 계획을 세웠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이해해갔다. 어느 날 병실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이렇게 누워 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구나. 너랑 함께 있는 것도 그렇고. 지원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아직 다 잊은 건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그날도 그 이후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 너 덕분이야. 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 남기고 갔을 거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눈물을 참지 않았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조금은 안도와 따뜻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슬프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다. 아직 남아있는 하루하루가 어떤 말보다 깊은 화해와 사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결심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그리고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계절을 함께 살아가겠다고. 병원에서의 며칠은 빠르게 지나갔다. 윤석진은 항암 치료가 아닌 통증 완화를 중심으로 한 요법을 택했고 윤지원은 그의 옆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하루 세 끼를 함께했고 짧은 산책과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조용히 이어갔다. 병실 창밖으로는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직은 찬 바람이 불었지만 나뭇가지 끝에 작은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고 햇살은 점점 부드러워졌다. 지원은 그런 자연의 변화를 보며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억눌렀던 분노, 놓지 못했던 원망,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병실의 작은 테이블에 익숙한 재료들을 꺼냈다. 다시마, 멸치, 미역, 그리고 약간의 된장. 병원 식당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퍼져나오는 익숙한 냄새에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이 냄새, 미역국이에요. 엄마가 자주 끓이던 방식으로 해봤어요. 기억하시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놓인 그릇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그녀는 그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국을 떠먹였다. 그는 천천히 국을 입에 머금고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이 맛이야. 내 엄마가 끓이던 그 국물. 그리웠다. 정말 많이. 지원도 함께 국을 먹으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식사는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점심 이후 그녀는 조용히 작은 대야를 준비해왔다. 안에는 따뜻한 물과 미리 우린 허브와 꽃잎이 떠 있었다. 아버지를 침대에 앉힌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예전엔 엄마가 이렇게 감겨줬다면서요?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녁마다 하루 일과 끝나면 내 엄마는 늘 그랬지. 물 온도도 손길도 다 기억난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그의 머리를 감기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아빠,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겐 가장 큰 용서야. 말로는 아직 못하겠지만 이 손길로 전하고 싶어. 감겨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주며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얼굴에선 긴장이 빠져 있었고 표정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책상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지원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사진들을 넘겼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 어린 시절의 자신, 소풍, 생일 파티, 그리고 가족이 함께 웃고 있던 순간들. 그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고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은 네가 5살 때 봄 소풍 가서 찍은 거야. 네가 처음으로 풀꽃을 꺾어 엄마에게 줬지. 기억나요? 그 꽃 엄마가 책갈피에 끼워놨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그 작은 걸 그렇게 소중히 여겼어. 그래서 나도 이런 사진들을 버리지 못했지. 사진첩을 덮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원아, 내가 네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빼앗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네가 나를 미워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떨었다. 저도 아직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아빠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고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둘 사이에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되는 이해의 시간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담은 무언의 대화였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윤석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증이 잦아졌고 식사도 힘들어졌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알려왔다. 지원은 병실 창가에 의자를 가져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너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저도요, 아빠. 진심이에요. 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아빠,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기다려줘서, 나한테 다시 말을 걸어줘서. 그 말은 조용했지만 병실 가득 울림을 남겼다. 그 말이 그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용서였고 그가 평생 기다려온 단 하나의 대답이었다. 그날 밤 윤석진은 조용히 잠에 들었다. 평소처럼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들의 화해는 완성되었다. 말로 다하지 못한 용서가 조용한 손길과 작은 말 한마디로 전해졌던 그 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끝내 마주한 사랑이었다. 봄은 마침내 도착했다. 지리산 자락에는 진달래와 산수유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집 주변의 나무들도 조금씩 연두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윤지원은 병원에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한 뒤 조용히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 몇 주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빠르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녀는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날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아버지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의 뜻대로 그는 고향 산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에 묻혔다. 그 자리는 예전에 그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작은 평상이 있던 곳이었다. 지원은 그곳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마치 아버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지원에게 마지막 편지.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에 담긴 편지를 펼쳤다. 지원아, 이 편지를 너에게 남기게 되는 날이 온다면 나는 더 이상 너의 옆에 없겠지. 글을 쓰는 지금 너는 내 앞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고 나는 너를 바라보며 이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고마웠다. 네가 다시 내 곁으로 와줘서 그리고 다시 나를 아버지라 불러줘서. 사실 이 말을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는데 직접 말하면 네가 부담스러울까 봐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긴다. 미안하다. 내가 너와 엄마에게 저질렀던 실수, 그 모든 것에 대해 내가 평생 후회했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건 고맙다는 말이다. 네가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딸로 내 곁에 있어준 것. 그건 내가 이 생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지원아. 앞으로 내 삶엔 수많은 계절이 올 거야. 겨울처럼 차가운 날도 있겠고 봄처럼 따뜻한 날도 오겠지. 어떤 계절이 오든 네가 나처럼 후회 속에 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사랑을 망설이지 말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아끼며 살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어느 날 내가 보고 싶어지는 날이 오면 지리산 언덕 위 작은 나무 옆에 앉아줘. 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 석진. 편지를 읽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쌌다. 말로는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이 종이에 적힌 그 문장들 속에서 고스란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지원은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인 작은 나무함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어린 시절의 사진 몇 장, 그리고 말없이 간직해온 엄마의 머리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 옆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묻었다. 그녀는 언덕 위에 앉아 오래전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란 거야.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 소리는 어쩐지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노트북을 열고 제목 없는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움직여 첫 문장을 적었다. 나의 아버지 윤석진에 대한 이야기. 그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 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실수, 후회, 침묵,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사랑.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딸이 결국 가장 큰 용서를 배우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그녀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몇 달 후 그녀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책의 제목은 단순했다. 늦게 핀 꽃. 그녀는 말한다. 어떤 사랑은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덜 진실한 것은 아니다. 늦게 핀 꽃일지라도 그 꽃은 그 나름의 계절을 살아낸 것이다.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자신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기억,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속의 상처들. 그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그녀와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조용한 고백이었다. 지리산의 봄은 그렇게 또 한 번 피어났다. 윤지원은 매년 봄이 오면 아버지가 잠든 언덕을 찾는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올리고 그 곁에 앉아 책을 읽는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고 하늘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그곳엔 더 이상 미움도 후회도 없다. 오직 사랑만이 남아있다. 너무 늦게 피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한 송이의 꽃처럼. 서울의 봄은 여전히 분주했다. 거리마다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윤지원은 출판사에서 마련해준 북토크 행사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늦게 핀 꽃이라는 책이 출간된 지 한 달, 예상보다 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해 주었고 그날은 그녀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날이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메모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간직하던 일기 중 한 페이지였다. 간단한 문장이었다. 지원아, 언젠가 너도 너만의 이야기를 쓰게 될 거야. 그건 분명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거다. 그는 맞았다. 그리고 오늘 그 예언 같은 말은 현실이 되었다. 행사장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다. 마을에서 함께했던 이재민도 있었고 출판 담당자, 독자, 그리고 몇몇 동료 작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사회자가 짧은 소개를 마친 뒤 그녀는 무대 중앙에 걸음을 옮겼다. 책상 위에 마이크와 물 한 잔, 그리고 준비해온 원고가 놓여 있었다. 조명을 받으며 앉은 그 자리는 낯설고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윤지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은 제 이야기이자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책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한 장씩 넘기며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때로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담담하게 이야기를 전했다. 가족과의 단절, 오해와 침묵, 뒤늦은 화해와 짧지만 소중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 관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머리를 숙이자 행사장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작가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그 여정을 함께 나눈 데 대한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사인회를 위해 줄을 선 독자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다. 대부분은 말없이 책을 건넸고 어떤 이는 짧은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이 책 덕분에 아버지에게 전화할 용기가 생겼어요. 엄마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지금은 연락 끊긴 딸에게 이 책을 보내볼까 합니다. 그녀는 하나하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다해 사인을 남겼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한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낡은 외투를 입은 채 두 손으로 책을 꼭 안고 있던 그 여인은 무거운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나도 딸이 하나 있어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지요.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냥 한번 찾아가 보고 싶더군요. 지원은 노부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게 핀 꽃도 꽃이니까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에서 남긴 문장이 떠올랐다. 늦게라도 다시 시작하렴.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니까. 며칠 후 지원은 출판사에서 마련해준 인터뷰를 위해 작은 스튜디오를 찾았다. 카메라 앞에 앉아 마이크를 조정하고 조명이 켜지자 제작진은 질문을 던졌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쓰면서 용서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됐죠.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제 안의 상처를 직면하고 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요,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움이 미움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걸 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스튜디오를 나와 골목을 걸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서울의 거리도 사람들의 표정도 지난 날보다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차를 한 잔 주문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새 문서를 만들고 커서를 깜빡이게 두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썼다.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엔 엄마에 대한 기록이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삶은 언제나 다음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글을 써 내려갈 수 있었다. 지리산에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은 결국 그녀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은 늦게나마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늦게 핀 꽃이 가장 오래 남는 향기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온전히 믿게 되었다.